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아침에 방송국에 나오는데 네. 날이 좀 꾸물꾸물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왠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약한 보슬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네, 이미 우산을 쓰신 분이 보이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날도 반짝 쌀쌀합니다. 특히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뚝 떨어질 텐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남 해안과 제주에 최고 30mm,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지 않는 곳이 많을 텐데요. 중부지방의 대기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1도, 대전은 10.4도, 대구는 8.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15도를 밑돌며 쌀쌀할 텐데요. 서울은 14도, 광주와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비대면 진료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에 1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 동안 약 1,300여만 명이 이용했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경험자 중 62.3%가 만족했다고 응답했고 87.9%는 앞으로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재택치료자가 폭증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이 임박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24일 자정 기준 총 11만 2,564명의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30대 직장인은 아침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3시에 대기 번호표를 받아야 하고 예약이 마감되면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아플 때 필수 앱인데 사라지면 혼자 살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파도 휴가 못 써서 꾹 참고 버티는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진료 보고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초진을 제외한 재진으로만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분들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까지 못 가는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써본 사람 편하다는데 의료계에서는 부작용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하시겠죠. 네. 자, 이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논란의 우회전 규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도 기간이 끝나면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운전자들은 지키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우회전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가령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초록불 우회전, 빨간불 멈춘 같은 식으로 교통체계를 단순화하거나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해 우회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부작용이 많다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저도 운전하지만 네. 헷갈립니다. 워낙에 많고 뭐 전방 신호나 보행자에 따라 바뀌는 규칙들이 많아서 한 번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앞서 제시된 그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새로 만들게 되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현격하게 감소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일반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회전 신호등 체계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우회전 구간이 4개씩 있는 전국 교차로가 2만여 곳에 달하기 때문에 그곳에 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횡단보도 위치를 바꿔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보통 교차로가 이 미음자 모양으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중심부에서 10에서 20m가량 밖으로 밀어내면 대형 차량의 우측 사각지대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동선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보행자가 사거리를 건널 때 더 많은 거리를 삥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녹색불이 들어올 경우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바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는 무단 횡단이 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어쨌든 이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 정도의 위치에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네. 멈췄다. 조심 운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운전하고 있지만 나도 보행자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교복값 담합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행위를 통해 교복 납품가를 올린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이 기소됐습니다. 어제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최근 3년간 160억 원대의 입찰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A씨 등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은 학교를 배분한 뒤 해당 학교에 입찰 공고가 나면 사전에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해 담합하는 방법으로 낙찰 가격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된 셈인데요. 이 같은 지능적 담합으로 낙찰가가 평균 24% 정도 높아지면서 대리점주들은 32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1인당 약 6만 원 정도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사례 이게 다가 아닐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검찰은 앞서 지난해 말 6조 8,442억 원 규모의 철근 입찰 담합 행위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이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21일엔 2조 3천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한샘, NX, 넵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담합 범죄가 생기면 이게 고스란히 피해는 소비자들 몫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 벌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반대한 편이죠. 그래서 세게 이렇게 탁 주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홍교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그 은행이나 아니면 뭘 주문하거나 할 때 익숙하십니까? 왜냐하면 모바일 은행, 모바일 금융 서비스, 또 키오스크 네. 이런 거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좀 편하게 느끼고 있긴 합니다. 뭐 은행 가면 뭐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뭐 1시간 넘게 네.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집에서 그냥 편하게 터치 몇 번으로 톡톡톡 뭐 계좌 이체도 다 가능하니까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방송 끝나고 요 밑에 가서 차 마실 때도 저는 가만히 있고 예인 씨가 다 누르거든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도 뭐 자주 이용하는 키오스크 아니라 새로운 거 보면 가끔 헷갈리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뭐 참 힘들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니어분들도 디지털 금융을 배워보겠다는 열기가 대단하신데 자, 그 치열한 배움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키오스크, 모바일 간편 결제 등 금융 환경에 찾아온 수많은 변화들. 디지털 금융 시대, 노인들의 금융 소외는 사회적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디지털 금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한 은행. 한눈에 보기에도 젊은 사람들보단 어르신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돈 보내시는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네네.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텔레뱅킹을 못해. 어느 분이에요? 이거 못 보면. 이거 하다 보니까 2번을 했거든요. 3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랬었죠. 네. 핸드폰으로 뭘 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잘 못하겠어. 그리고 제가 좀 귀가 어두워서 네, 클릭하시면 내가 크게 좀 읽으셔야 돼. 우리가 이게 결국 직원의 도움을 받는 어르신.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합갑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은행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가르쳐 주셔도 좀 힘들어 하시죠? 또 비밀번호 또 틀려오시고 뭐 비밀번호 뭐 아이디 또 까먹고 오시고 뭐 또 잃어버리고 오시고 보안카드 같은 것도 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뜻하는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금융의 가장 좋은 장점은 편리하다는 거죠. 내가 지점을 찾아가는 번거로움도 필요 없고 모든 내용이 다 모바일 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너나 없이 디지털 금융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전 국민이 대부분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20대와 30대가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는 비율은 80%, 90%예요. 60대의 경우에는 39.6%, 70대는 15.4%로 또 뚝 떨어져요. 고령층 분들이 사실은 혼자서 이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따라잡기는 어렵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금융회사도 그렇고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요.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강의 현장이 있다는데요. 강의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은 수많은 어르신들. 과연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금융강사로서 어르신들한테 디지털 금융 교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 교육을 책임질 오늘의 강사. 모바일 뱅킹 앱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핸드폰에다가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 모바일 뱅킹을 쓰는 어르신 단 3명. 많다고 보면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은행 가서 한 번씩 하는 게 낫지. 모든 어원, 단어 이런 게 해석이 잘 안 돼.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혀 없으니까 안 돼. 생각보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금융 소외는 더 심각했는데요.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처지에 빠져 있는 거죠. 수업에 임하는 어르신들의 각오는 어떨까요?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꾸 해봐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배워볼게요. 화이팅! 모든 계좌를 이 은행에 연결할 수 있어요. 계좌도 조회 가능하고 채도 가능해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교육으로 낯설고 어려운 디지털 금융 이론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데요.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집중 또 집중. 허허, 부부가 함께 온 분들도 있네요. 어머니 안 하고 아버님만 하고 계세요. 저는 있어요. 애써 모른 척 하시는 아버님. 하려고 했는데 깔았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왔어요. 지금 은행을 가려면은 은행이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집에서 꼭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불편해가지고 이거 필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오늘 까는 거 같이 한번 해보시고 저희 거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모바일 뱅킹 계좌를 만들어보는 어르신들. 낯설고 어렵지만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천천히 배워나갑니다. 요즘은 은행 앱도 화면에 글씨를 크게 설정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쉽게 볼 수 있다는데요. 앱으로 계좌에 들어가 보는 어르신. 은행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이게. 됐어. 그거는 집에서 밤늦게라도 돈 보내고 은행에 안 가도 되니까 은행에 안 가고 이거로다가 잔액 확인도 하고 돈 들어온 거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처음이신 분이 진짜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다 깔려 있으신데 사용만 안 하시는 것뿐이거든요. 얘의 필요성을 읽고 깔아는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또 활용을 못 하시는 거고 한번 사용법을 배워갔다고 해서 바로 습득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시면 집에 가서 혼자 해보시려면 두려움 느끼시고 또 잘못 눌렀다가 돈이 빠져나가면 어떡해? 이런 것 때문에 좀 반복적인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어르신. 표정도 사뭇 진지합니다. 뭐 하고 계세요? 손녀한테 이체하려고. 손녀딸, 외손녀딸. 모바일 뱅킹으론 처음 보내보는 손녀의 용돈. 아, 보냈다. 보냈어요? 네, 보냈어요. 이제 은행에 자주 갔는데 갈 필요가 없게 생겼네. 은행에 자주 안 가고. 처음에만 몰랐지 알고 나면 간단하네요. 비대면으로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죠. 예, 아주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열의로 모바일 뱅킹을 익힌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사용해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나 금융 모바일 뱅킹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동안 내가 왜 안 사용했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게끔 열심히 홍보할 예정입니다. 낯설고 힘든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열심히 적응해 나가고 있는 어르신들. 자유자재로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쭉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중에 제일 선배신데 혼자 반소매 입고 나오셨네요. 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렇게 밝은 색깔 옷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제 벌써 4월 말이고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을 맞게 되고 봄을 좀 즐기고 계십니까? 봄은 뭐 즐기고 있죠. 너무 좋은데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팝콘 터지는 줄 알았어요. 꽃가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 뭐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이 호흡기 관련해서 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아니 이번 달에 서울에서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3번, 경보가 1번 이렇게 발령이 됐다고 그러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렇죠? 네, 공장 돌고 막 이러면서 더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주제도 이와 관련된 겁니다.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주제는 숨막히는 고통, 폐질환입니다. 숨 막히는 고통, 폐질환. 이 공기 중의 산소를 이렇게 얻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혈액에 운반한 이산화탄소를 후 하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죠. 네. 그러니까 숨과 호흡은 진짜 너무나 생명하고도 직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 모르겠지만 1분 이상 숨을 못 쉬어도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건데 요즘 미세먼지, 황사에다가 진짜 대기오염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숨을 못 쉰다고 상상을 해보면 가장 이게 답답한 현실일 것 같아요. 폐질환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네. 아니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냥 저절로 숨 쉬고 공기는 어디나 있으니까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건강할 땐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호흡은 진짜 말대로 건강뿐만이 아니라 거의 그냥 생존하고 직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뭐 마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잖아요. 근데 우리 당장 호흡을 딱 하지 못하면 사실 1분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밥을 먹는지는 알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만큼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겠네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공기는 널렸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요, 보통 성인이 하루에 이제 3초에 한 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1분에 20번 쉬는 거죠. 근데 하루 동안 총 양은요, 1만 리터입니다. 1만 리터. 1만 리터 하면 잘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1리터예요. 1.5리터예요. 1.5리터짜리 페트병이 6,666개를 하루 동안 마시는 겁니다. 네. 대단한 거네 정말. 이렇게 보니까 좀 알 것 같네.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호흡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잘못된 호흡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 건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또 호흡기 질환이 무서운 게요. 이 폐나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여기 문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두 아나운서 앞에 제가 풍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풍선을 한번 불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놓은 거 보니까 이걸 내가 불어라. 뭐야 이거? 어떠세요? 아 이건 불릴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냥 제가 하나는 조작을 해놨습니다. 손은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붉은색 풍선은 건강한 폐라고 할 수 있고요. 검은색 풍선은 바로 망가진 폐입니다. 폐가 저렇게 망가지면 아무래도 잘 부풀어질 수가 없겠죠. 이 건강한 폐 같은 경우는 공기가 잘 들어오고 산소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산소를 전달할 수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잘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가 망가지게 되면 공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풀어오지 않고요.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폐나 호흡기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숨막히는 공포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요즘 또 문제되고 있는 게 이 공기의 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은 보통 코, 그다음에 인두, 후두, 그리고 기관지, 요렇게 그다음 폐, 요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물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코 털이나 아니면 기관지에서 걸러져서 가래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요즘에 그 미세먼지들 있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워낙 입자가 작으니까 다 통과해서 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제 폐에는 무리가 가게 되고 그러니까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게 한번 손상이 되면 힘들어지고 이게 손상된 폐는 또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장기가 다 이제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 어려운데 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폐는 어떤 질환이 생겨도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 사망률이 1위가 바로 폐암이에요. 어머. 그리고 이제 사망률의 3위가 바로 폐렴입니다.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4위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해악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런던에서 1952년에 발생한 스모그 사건입니다. 스모그 사건 이렇게 크게 일어난 사건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예전 일이긴 한데 이제 사진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2년 런던에서는요, 추운 날씨와 바람이 없는 날이 4일간 지속이 되자 가정과 공장의 석탄에서 나온 짙은 스모그가 하늘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석탄이 연소되면서요, 이 안에 있던 아황산 가스가 황산 안개로 변하게 되었고요. 이 스모그로 인해서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약 10만여 명의 또 폐 질환자가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스모그로 4천여 명이 사망했다. 네. 이럴 수가 있나요? 네, 당시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4,5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4,50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아주 고농량이 들어 있었고요. 또 현재 국내 미세먼지 주의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심한 날, 지금 4,50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수치는요, 40에서 50배 이르기 때문에 정말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사망자는 어리거나 또 노약자이거나 또 만성 호흡기 질환자였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라든지 유행병이라든지 어리거나 노약자 그리고 만성 질환자가 항상 고위험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미세먼지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또 언제 이렇게 될까 굉장히 좀 아슬아슬합니다. 아침마다 뉴스에 이렇게 뜨잖아요. 오늘 미세먼지 심합니다. 뭐 외출 삼가하시고 노인분들 뭐 바깥 나가지 마십시오. 운동 뭐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확 무서움으로 다가오는데요. 맞습니다. 아침에 저도 이제 출근하면서 이 차에만 타도요, 바깥에 나가는 거니까 그 공기 때문에 목이 칼칼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폐포 깊숙하게 침투하는 미세먼지 농도가요,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짙어지게 되면 폐암의 발생률이 9%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또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많아질수록 심근경색과 같은 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 자체도 30%에서 8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걸 실감하는 게요. 네. 그 주말에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보면 도시에 그 이 미세먼지 뭐 황사띠 하여간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을 볼 때는 산이 뿌연 거지. 이걸 뚫고 보니까. 네네.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명확하게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야, 저 도시로 내려가면 내가 꼭 마스크 쓰고 그러고 다녀야지 저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호흡과 폐라는 장기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쭉 해봤는데 폐에 일어나는 질환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가장 먼저 폐암. 네. 아, 그렇지. 가장 뭐 또 사망률 높다고 하니까. 폐렴. 폐렴, 네. 가장 우리가 흔하게 좀 폐 질환 중에서 주변에 많이 있는 게 바로 폐렴이 아닐까. 저도 평생의 폐렴이 가장 아팠던 기억으로 지금. 그렇죠. 어르신들은 감기 조금 오래되고 이런 폐렴으로 하죠. 잘못되시는 경우 많죠. 또 이제 좀 생소한 건데요. 폐고혈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폐고혈압? 네. 처음 듣는 얘기네. 폐에서만 열이 막 나나? 혈압이 올라가 있는. 혈압이 올라가. 폐만? 네. 그것도 희한하네. 그건 처음 듣는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 나온 폐 질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볼까요? 네, 지금 통계청 2020년 발표에 따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 네, 암이고요. 또 암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2위 같은 경우에 심장 질환인데요. 3위는 이제 폐렴이라고 합니다. 네. 3위가 폐렴. 사망률 3위 폐렴입니다. 근데 감기와 폐렴이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앞서도 말했지만 감기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폐렴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어르신들이 왜 환절기 때 감기 좀 심하게 앓게 되시면 그게 폐렴으로 갔다가 뭐 돌아가시는 경우 종종 예,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감기하고 폐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감기가 심하게 된 폐렴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오늘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기랑 폐렴은 다른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감기라고 하는 것은 200여 종의 감기 바이러스가 발생시키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또 폐렴 같은 경우는요, 미생물, 즉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 이물질 같은 것이 흡입을 한다든지 가스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로도 발생하는 비감염성으로도 이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상을 봤을 때요, 기침하고 콧물하고 목이 아픈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수일 정도 있다면 회복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요,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초기에 시작하다 하더라도 40도 이상이 되는 고열이라든지 또 가슴을 찢는 듯한 기침 증상과 흉통, 누런 가래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8, 90대의 고령자는 이런 폐렴의 어떤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20에서 30%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시거나 의식이 옛날 같지 않게 조금 멍한 느낌이 드시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또 미열이 있을 때 폐렴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에는 우한 폐렴 맞아요. 그런 그 단어로 우리한테 다가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감기 이게 증상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확 와닿는 거는 약간 좀 헷갈린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폐렴이 걸리는 원인은 뭐예요? 일단 폐렴이 걸리는 첫 번째 원인 같은 경우는 감염성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감염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요, 미생물, 앞서 말씀드렸던 세균이라든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병원균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 몸속에 이 폐 같은 경우는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이 공기 속에는 폐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가 건강하고 내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이런 물질이 몸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잘 내보내게 되고요. 또한 병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몸이 좀 약해져 있거나 노약자라든지 어린들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흡입성 폐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물이 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음식물이라든지 또 분비물 같은 것이 폐로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라든지 또는 노약자분들이나 어떤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가 갑자기 열이 나시면서 기침을 하고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이 흡입성 폐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폐렴 쉽게 말하면 폐에 어떤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망률 3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구나. 이걸 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폐렴이요, 만약에 폐에 국소적으로 있게 되면은 거기에 고름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 농양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폐에 전체적으로 막 이게 다 퍼지게 되면은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폐 안에만 세균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게 되면 이제 폐혈증에 생기게 되고 또 폐혈성 쇼크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게 사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폐렴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폐에 자극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요인 자체가 하나가 흡연입니다. 흡연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폐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서도 고위험군들, 즉 노약자라든지 또 만성질환자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노출 자체가 좀 삼가시는 것이 좋겠죠. 또 한 가지 방법, 독감 백신을 접종하시는 겁니다. 아까 감기하고 폐렴은 엄격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 독감 백신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독감에 걸리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고 또 폐렴으로 되는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이거나 또 이런 폐렴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을철마다 독감 예방 주사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질환 첫 번째로 폐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질환 뭔지 이어서 볼까요? 자, 돌연사 부르는 폐고혈압입니다. 저희가 앞서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나왔네요. 생소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네, 흔한 질환은 사실은 아니에요. 역시 행복한 아침은 정말 프로그램이에요. 폐고혈압.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네, 흔한 뭐예요? 질환은 사실은 아닌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우리가 여기 심장이 있고 여기 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심장에서 피를 짜줘서 폐로 보내줍니다. 그럼 폐가 숨을 쉬니까 여기서 이제 산소를 받아가지고
산소가 많이 든 피를 전신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 이 폐하고 심장 사이에 그럼 연결해주는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폐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폐고혈압이라는 거는 이 폐동맥에 고혈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아까 전신으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으로 잘 못 보내주게 되는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전신으로 잘 못 보내주게 되니까 간이나 신장 이런 데도 이제 무리가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제 펌프 심장에도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심장이 위험해지는 거면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폐동맥에 혈압이 걸리게 되면 심장이 이제 막 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무리를 엄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후성 심근병증이 되거나 아니면 심부전에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심장이 무리가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수면과 관련된 5개의 장기 그중에서 이제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5년 생존율, 암 하면 5년 생존율 얘기하잖아요. 이 5년 생존율이 암보다도 낮습니다. 즉 다시 말하게 되면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폐고혈압 5년 생존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불과 46%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생존율은 월등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시게 되면은 증상이 발생을 하고 또 진단을 받기까지의 2년이라는 좀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고혈압 원인은 뭡니까? 네, 이제 원인은 이제 1차성 원인하고 2차성 원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성 원인은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요 사이에 있던 요 동맥 자체가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여기 자체에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주 딱히 특별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고산지대에 살아서 산소가 좀 부족한 경우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성은 뭐냐면요. 이 고혈압이 걸리는 원리가 심장이나 폐가 안 좋아져가지고 고혈압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심장 질환이 있거나 폐 질환이 있을 때 2차적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까 원인을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전적으로 가족분들 중 가운데에서 이런 폐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병원을 내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미리 검진을 받아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폐고혈압의 원인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류마티스 질환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것은 폐동맥 그러니까 그 폐혈관 자체를 좁아지게 만들어서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성이요.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많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폐고혈압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일반적으로요. 호흡곤란, 또 만성 피로라든지 부종,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폐고혈압 때문에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허약감이라든지 기침, 어떤 기저대 폐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증상을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거 나타난다고 해서 폐고혈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좀 의심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증상을 가지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요. 치료가 좀 늦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가족력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혹시 초기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이건 심장내과 가는 거죠? 네, 가서 검사하고. 네, 심장내과 내원하셔가지고요. 간단하게는 심장 초음파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심도자술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거기를 이제 압력을 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다면 병원을 한번 꼭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폐 관련 대표적인 질환 알아보고 있는데요. 3번째 질환 먼저 보겠습니다. 암 사망률 1위, 폐암입니다. 폐암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부동이 1위를 차지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무섭죠. 병인지는 알고 있는데 네. 암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암이 또 폐암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번 자세한 수치를 살펴보겠는데요. 주요 암 사망률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인구 10만 명당 수치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은 5.3명이고요. 췌장암은 13.5명, 또 위암은 14.1명, 간암은 20명인데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36.8명으로 암 중에서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가 암 평균 5년 생존율이 71.5%인데 반해서 폐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요 36.8%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치료가 힘들고 또 생존율이 낮은 어려운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암은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 건가요? 네, 제가 인체 모형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쪽에 다 있는 게 폐입니다. 네. 이렇게 인체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장기인데요. 이렇게 인체에서 크게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사실 더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작고 이렇게 숨어 있는 장기 같으면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거 이해가 되거든요. 네. 저렇게 양쪽에 크게 있는 장기인데 왜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네, 일단은요. 작게 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그만 장기라면은 조금만 크게 생겨도 거기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숨 쉬는데 작게 생겼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폐는요. 이 안에는 감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폐 덩어리 안쪽은 다 감각을 못 느끼고 요렇게 요 흉막이 요걸 싸고 있는 요 흉막이 있거든요. 요 흉막에서만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 끝에까지 커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폐암에 걸리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폐 자체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담배. 담배. 담배 태우시는 분은 않잖아요. 이 담배 때문에 생기실 수 이게 있습니다. 또 폐에는 흡연이 문제고. 네. 맞습니다. 이 폐암의 가장 큰 유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인데요. 폐암 환자의 약 70%가 흡연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보고도 되어 있고요. 또 흡연을 하시게 되면 폐암의 발생률이 약 13배나 높아진다라고 하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이 스스로 폐암을 유발시키는 위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 이틀 태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한 20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흡연을 하시고 또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이 행동 자체가 흡연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보면 담배를 3, 40년씩 꾸준히 막 하루에 한 갑 이상씩 피는데 근데 멀쩡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괜찮아 막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괜찮아 또. 안 피는데 폐암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검사도 하잖아요. 폐가 해막돼. 그런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폐 사진을 보여주세요. 나 담배 한 40년 태웠는데 이렇게 네. 건강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담배를 태우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폐암에 걸리시는 건 아니고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이 이 폐암은 그 걸리는 흡연하고 관련된 거겠지 한 29년간의 간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흡연을 하셨다가 40대 때 금연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 폐암에 걸리는 것이 60세가 넘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미세먼지가 이제 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폐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폐암 환자들 가운데에서요. 비흡연자는 몇 %나 될까요? 폐암 환자 중에 비흡연자요? 네. 안 피고도 폐암 걸리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20%? 10에서 20%? 될까요? 무려 30%입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태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미세먼지도 있고 또 우리가 요리 같은 데 만들면서 그런 증기를 쐬기도 하고 맞아요. 또 어떤 이제 작업장 이런 데서는 성명 같은 게 또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런 이제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폐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유전적인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폐암 예방을 할 수 있게 마스크도 잘 쓰고 또 그런 위험 장비를 잘 착용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전에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고등어 구워 먹지 말라고 막 한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유발하는 물질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폐암의 전조 증상은 뭐가 있습니까?
전조 증상이 있으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특이한 전조 증상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예, 폐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감기 증상이라든지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신다든지 실제로 객혈을 하시거나 목신 소리가 난다든지 흉통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폐암이 그래서 대부분 감기하고 비슷해가지고요. 그냥 감기인가 이러고 감기약 먹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비슷비슷하다 할지라도 사실 가장 많은 증상은 기침입니다. 네. 75% 이상이 폐암 환자들은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요. 물론 이게 뭐 감기나 결핵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2주 이상 계속 기침을 많이 한다. 이러면 당연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잔기침 이렇게 콜록콜록하면 감기뿐이 아니고 지속된다면 그건 가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폐암이 초기가 있고 2기 정도 가는 게 두 번째 초기 증상은 뭐예요? 폐암의 두 번째 초기. 지금 잔기침 얘기한 거고. 예, 기침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가래가 아니고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를 토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폐암이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폐암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래가 나왔을 때 붉은 색깔이 보인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가 섞인 가래를 딱 보게 되면 이거 뭔가 이상이 생겼다, 몸이 심상치 않다 해서 병원에 당연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피 섞인 가래도 폐암의 초기 증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물론 이제 폐암의 증상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피가래는 우리 이제 드라마 이런 데서도 보잖아요. 네. 결핵의 가장 네. 그렇죠.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 결핵을 의심하긴 하는데 물론 폐암도 암이 심해지게 되면 당연히 객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폐암 증상은요? 네, 일단은 숨이 찬 거. 숨이 찬 것도 한 반수 정도는 폐암 환자에게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에서는 통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에 흉막이 있잖아요. 그 막에 닿아 있는 요런 이제 폐암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샤프하고 날카로운 그런 통증이 느껴지고 안쪽에 이제 흉막까지 닿지 않았지만 점점점 크기가 커지는 이런 폐암 같은 경우에는 둔탁하지만 그래도 암성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증 뭐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보통 다 다르겠지만 몇 기 정도 되는 거예요, 폐암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암의 이제 사망률이 1위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정도 아플 정도에서 가면은 대부분은 3, 4기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늦구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안에 쬐끄맣게 있을 때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1, 2기 정도는 초기, 그리고 3기, 4기는 이제 점점점 올라간다고 보면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기는 암의 초기이고 암이 폐 안에만 존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이가 어디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림프절이나 이런 데도 안 가고 요때는 폐암을 진단받게 되면 한 40에서 50%가 생존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이상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예요. 근데 3기는 보통 종격동 여기 안에 있는 림프절까지 다 침범을 한 경우인데요. 그럴 때는 큰 혈관이나 식도 이런 데를 침범을 하게 되고 또 흉수나 이런 것도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발견이 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한 2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기라고 말하는 건데요. 반대편 폐 그리고 폐 뭐 간, 뼈 이런 데 있잖아요.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된 상태고 사실은 요 정도에서 발견되면은 5년 생존율을 거의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기에 발견돼도 5년 생존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행복한 아침이니까 조금 희망을 좀 주세요. 조기 어떤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흔하게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다 보면 거기에 뭐 결절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엑스레이만으로는 사실 아주 조기에 폐암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작은 결절이 엑스레이에서 이건 폐암이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 저선량 PET-CT를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 결절도 없는데 저선량 PET-CT를 매번 찍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폐암 검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5세부터 74세까지 내가 담배를 30감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씩 30개. 30년 동안 이렇게 피신 분들은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국가 폐암 검진에서 저선량 PET-CT를 해주고 있습니다. 담배를 펴야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결절이 있거나 뭔가 위험 요인이 있거나 뭐 가족분들 중에 그런 게 있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 CT를 찍어봐야죠. CT를 찍어보고 검사를 해보시면 참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한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손톱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지금 저설량 패시트 얘기나. 이 손톱 왜 그러세요, 진짜. 제가 이게 행복한 아침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영국 암연구소에서요, 이 현상이 손톱에 나타나면 한 35%의 환자가 폐암이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 결과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손가락을 확인해 보시는 건데,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 손가락 한번 밀어보세요. 그래서 양쪽 손톱을 잘 붙여보시면 뭔가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네. 빈틈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트가 보이는데요. 하트 하시면 하트가 되죠. 이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손톱을 이렇게 맞대서 눌렀을 때 다이아몬드 형태의 빈틈이 보이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의 약 35%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 끝 자체가 뭉툭해지면서 다이아몬드 형태가 보이지 않고 잘 붙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핑거 클러빙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신기하네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공간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 공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는다는 거예요. 딱 붙는다고 이게. 공간 없이. 손톱이 붙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딱 공간 자체가 없이 붙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손톱 자체가 뭉툭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손가락 끝에가 곤봉지라고 해서 부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영국의 암연구소 같은 경우는 악성 종양이 이 손가락 끝에 체액을 침착시켜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설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이 손가락 변화를 감지하시고 난 다음에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이나 뭐 가래라든지 피 섞인 형태의 객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손가락만 가지고 확실하게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핑거 클러빙 성상 같은 경우에는 산소 호흡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형태에서 어떤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만성 폐질환이나 또는 갑상선 질환이나 간 경변에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감별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요, 이제 손톱으로 폐암을 발견한 사례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사는 진 윌리엄스 테일러라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진 윌리엄스 테일러는요, 오랜만에 이제 네일 아트를 하고 나서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손톱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 외였죠. 예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손톱 모양이 이제 암에 걸린 사람 같다라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이제 제보가 있었던 겁니다. 뭐 얘 속은 셈 치고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와 또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것도 실시를 했는데요. 의료진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폐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조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이슨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아니에요. 아니 저도 약간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한 손톱 모양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조금. 그러고 보니까. 아니, 이혼 손톱이 어렸을 때 생인 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시 나면서 약간 이렇게 휘게 되고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일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되나요, 저? 아니 저거를 곤봉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곤봉지라고 다 그런 건 또 아니고. 그렇죠. 이게 곤봉지라고 해갖고 무조건 뭐 질환, 암이랑 연관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것도 의심을 해본 거고요. 하나의 어떤 그냥 이제 징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질환들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조금 더 주의해서 보고 또 이제 병원도 가보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55세 이상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찍을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검사했는데 저는 이제 폐렴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무슨 석회?
그쵸. 뭐 네. 그런 게 보인다고 추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좀 하자고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염증을 심하게 앓고 나거나 뭐 결핵을 심하게 앓고 나거나 이러게 되면은요, 우리 무릎 같은 데 깨져도 거기 이렇게 흉터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에도 어떤 흉터 같은 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적 관찰하다가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바투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아니 이게 폐 질환이 무서운 게 초기에 이게 발견이 쉽지 않고 조기에 뭐 무슨 증상이 없고 이러니까 네. 그냥 장기 침하는 정도면 우리가 감기라고 하니까. 근데 폐렴은 기저질환자가 아니면 고칠 수 있지만 아까 폐고혈압 그리고 폐암 이런 것들은 정말 무섭잖아요. 겁만 주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방법을 좀 제시해 대안,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니까. 네. 한 선생님, 뭐부터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연입니다. 금연. 근데 또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연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말이 쉽냐고 막 그러시는 제 친구는 40년 동안 한갑 이상씩 폈는데 해막되니까. 아니 근데 담배를 이렇게 막 피우고 이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야, 나 이거 안 피우면 여기가 터져. 정신 건강. 정신 건강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저 피우면서 행복하게 그냥 짧게 살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뭐 물론 이제 폐가 아주 강건하신 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는 조금 상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폐는 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폐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폈는데 안 건강한 사람이면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무조건 좋고 정신 건강으로 따지자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요, 모든 질환에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비만도 걸릴 수 있고 다 내 정신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폐활량이 폐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까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인터넷에 폐활량 테스트라고 조회수가요 뭐 몇백만 되는 그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어떤 건지 난 모르고 있는데. 네, 저는 봤어요.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폐활량 테스트가 폐 건강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모두 숨을 딱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딱 참는 겁니다. 숨을 딱 참고 얼마만큼까지 참는지 보는 겁니다. 제가 준비 한번, 시작해 주세요.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참는 겁니다. 1, 2, 3, 4, 5, 6, 7.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데요. 10. 적인가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몇 초까지가 28, 이게 정상인 거예요? 29, 30, 31. 굉장히 오래 참으시네요. 33, 34, 35, 36, 37, 38, 39, 40. 와, 41, 42, 43. 아니 우리 이러다가 사실 이 정도면 더 많이 참으신 겁니다. 거의 1분 이상은 참아요. 네. 저 20몇 초까지. 네, 그렇죠. 폐활량이 조금 부족하신 거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건강검진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물으라 그러고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확 내뱉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이상 없었거든요. 이상은 없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나 그러면? 우리가 왜 저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어렸을 때 터널 보이면 이러고 터널 끝날 때까지 참고 아나운싱 연습할 때도 왜 후 맞아요. 이런 게 폐활량에 관계가 되나요? 네, 근데 사실은요, 폐활량은요, 숨 참는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선생님 왜 하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해본 건데요. 뭐야 이거는 왜 참을성하고 관계?
사실은 이제 폐활량 같은 경우는 아까 윤영민 씨가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 후 부는 검사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후 불게 되면은 총 분 양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계산해서 나온 게 총량, 폐의 전체 용적만큼의 양이 이제 폐활량을 결정하고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세게 부느냐. 그래서 1분 동안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폐활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하기는 한데 요 테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수술한 다음에 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단련을 하는 거죠. 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폐를 예. 잘 사용하기 위해서 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폐 이걸 확인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요? 네, 그거 네.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사실 심호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심호흡? 우리가 자주? 네, 자주. 해보는 거예요? 네,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게 되면은 이제 횡격막에 있는 근육 그리고 이제 갈비 사이에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이 근육들도 단련이 되게 되고 또 산소도 최대치로 깊게 들이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폐 능력을 조금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심호흡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 검사할 때 보면 자, 숨 들이마시고 숨 참으세요. 네. 그거는 엑스레이 찍을 때. 엑스레이 찍을 때, CT 찍을 때 크게 해둔 상태에서 찍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심호흡하는 습관. 질문 있는 게 복식호흡 궁금하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들 뭐 이렇게 훈련하고 할 때 복식호흡 많이 해요. 네. 이게 호흡하고 뭐 관련이 있다고. 네, 그럼요.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횡격막을 잘 쓰는 거잖아요.胸식 호흡을 하게 되면 위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근육 자체를 단련하는 거기 때문에 복식 호흡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들었다고 그냥 야외에서 막 하시면 안 돼요. 미세먼지 확인하시고 네, 심호흡 하는 습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우상 선생님이 준비한 폐 건강, 최고의 건강 비결은 뭔지 또 궁금하네요. 그쪽 심호흡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약을 가지고 한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약재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많이들 아시는 인삼입니다. 인삼은요, 폐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신다든지 가래가 있다든지 숨이 참다든지 특히 숨이 차서 가쁜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이 기를 북돋아주는데 아주 좋은 약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삼 말린 약재를 사셔가지고 가루를 내신 다음에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로 하셔서 5번에서 6번 정도 수시로 복용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폐질환절에게 저 인삼을 쓰는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맹문동이라든지 천문동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요. 맹문동은 아마 들어본 분들도 있으시고 아, 저게 맹문동이야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나 빌딩 같은데 흔하게 보이는 저게 있습니다. 그 라벤더 같아요. 네, 색깔 자체가 저렇게 돼 있는데 실겨우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 잎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맹문동의 뿌리인 덩이 뿌리를 쓰게 되는데 땅콩같이 속안에서 자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예쁘다. 그리고 맹문동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맹문동 같은 경우는 호흡 기계를 다스리는 약재로서요. 뭐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렇게 목이 칼칼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맹문동 5g을 넣으셔가지고 500cc 넣고 물을 달으신 다음에 수시로 드시거나 된장찌개라든지요. 뭐 매운탕 달으실 때 이럴 때 한 3, 4g을 넣어서 음식하고 같이 드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도라지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인삼이랑 도라지와 배. 그러네. 맞습니다. 일단 인삼이라든지 맹문동 또 오미자 요 3가지 약을 같이 다는 게 생맥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달아놓고 드시게 되면 폐를 좀 강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 호흡기 건강에는 일단 심장이라든지 폐 쪽에 부하를 줄 수 있는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호흡은 또 운동이니까. 맞습니다. 그 뭐가 있을까요? 부하를 줄 수 있는 운동 중에는 일단 이제 전신의 대근근, 그러니까 팔과 몸에 있는 큰 근육을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필요하게 되는데요.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천식을 앓고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호흡 곤란감에 기초를 해서 운동하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호흡이 곤란한 정도가 한 경도라고 하면 한 15분에서 20
20분 정도 지속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호흡곤란감 자체가 중도, 약간 숨이 찬다라고 생각이 좀 드신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분 운동을 하시고 한번 쉬셨다가 다시 2분 운동하시는 것을 5회 정도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숨이 많이 차셔서 강도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 천식 환자분들은 조금만 걸으셔도 숨이 차서 막 쌕쌕거리는 숨을 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세면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옷 갈아입기 같은 경우를 내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 건강에 따라서 이 강도라든지 운동을 조절해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운동까지 한 다음에는 또 먹어서 다스려야 돼. 네, 뭘 좀 먹어야 될 텐데 예. 제가 김정수 씨 옆으로 가서 요리를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리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요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리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정말 간단하지만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리는요. 토마토 달걀 볶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에 간단하게 먹기 많이들 좋을 것 해먹어요, 같아요. 요새. 그렇죠. 뭐 냉장고 열어보면 항상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또 달걀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여름이 제철인 지금부터 이제 토마토가 가장 맛있을 시기인데요. 뭐 달걀, 토마토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데친 브로콜리 있으시면 샐러드 채소 뭐 이런 거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양념 정말 간단합니다. 소금 후추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올리브 오일로 볶을 거고요. 또 달걀의 비린 맛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편 마늘을 좀 볶다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게끔 물녹말을 마지막에 곁들여가지고 좀 엉기게 만들어줄 겁니다. 물 녹말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물녹말 비율은요, 조금 물 양이 많습니다. 네. 물이랑 녹말을 1로 하시고 물을 4배가량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는데 우선 이제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 둘러주시고요. 토마토가 좋다고 자주 해먹는데 네. 물녹말은 몰랐어요. 아, 그렇죠. 와, 지금 이제 여분의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녹말 넣고 해보시면은 잘 엉겨가지고 뭐 밥 위에 얹어 드셔도 되고 그대로 떠서 드셔도 굉장히 예, 이렇게 서로 재료들이 잘 어우러집니다. 어우러지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올리브 오일을 둘렀으면 먼저 달걀을 볶아낼 거예요. 근데 아까 편마늘 넣어가지고 마늘을 향을 먼저. 낸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뜨거운 기름부터 넣기 시작을 하면 마늘이 금세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두르는 두른 거의 상태에서. 바로 이제 마늘을 넣으면 되겠네요. 네네. 서서히 달궈질 때 마늘의 향이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달구면서 넣어주면 됩니다. 네. 중국집에 가면 요리 있잖아요. 토마토 달걀 볶음. 그렇죠. 비슷한데 이제 물녹말이 좀 다른데. 네네. 물렁말. 이렇게 이제 마늘 향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네,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켠으로 이렇게 몰아주시고요. 여기에 달걀을 아침엔 정말 이만한 거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뚝딱 만드실 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물녹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관을 잘 해두셨다가 점심에 한 끼 더 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는데 완벽하게 네. 불은 약불이죠? 이것도 불 세게 하면 아니요. 지금 이제 달걀이 들어가기 돼요? 때문에 네. 지금 센 불에 넣으시면 아, 돼요. 그래요? 예, 달걀이 들어가면 팬 온도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센 불로 해주시고 그 대신 달걀은 너무 익히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촉촉하게 익은 정도일 때 빼내줍니다. 그리고 같은 팬에서 다시 한번 오일을 두르시고요. 그래서 반 정도만 사용하셨구나. 네. 따로따로 볶아내시는구나. 저는 그냥 급하니까. 네. 그냥 같이 하셔도 돼요. 같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달군 팬에 토마토를 넣으면 이제 수분이 좀 덜 나오니까 예, 재료의 맛을 좀 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하고 이때 이제 소금, 후추 간을 넣어주세요. 이제 토마토라는 채소가 사실은 감칠맛이 굉장히 진한 채소거든요.
우리가 뭐 다시마나 또 멸치나 이런 걸 먹을 때 굉장히 좀 진한 육수를 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마토 하나만 넣으면 음식의 맛이 감칠맛이 돌면서 다른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풍부한 맞아요. 맛이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토마토 볶아주시는데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조금 부드럽게 볶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오래 볶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달걀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재료의 네. 만남이 이제 따로따로 볶은 다음에 합쳐주시면 돼요. 토마토는 또 이렇게 볶으면 뭐 영양소가 더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열을 가하면 네. 더 건강에 맛도 좋다는 있어요. 말 들었거든요. 기름하고 또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올리브오일 풍부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하시게 되면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익혀서 오일이나 또 견과류 같은 거 곁들여 드시는 방법도 굉장히 토마토를 영양소를 정말 제대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 넣으니까 색깔이 참 예뻐요. 네. 아, 맛있다. 네.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록말. 물록말을 넣어서 살짝 걸쭉하게 이렇게 재료들이 엉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상태로 어느 정도나 좀 팬위에 두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물록말이 이렇게 엉겨 붙으면서 살짝 이제 불투명해졌는데 투명해지는 정도까지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시면 처음보다 재료들이 살짝 엉기는 느낌이 나죠? 이 마늘도 제 역할을 해요. 딱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토마토가 이게 폐 건강에 도움을 주나 봐요. 맞습니다. 일단 토마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분 하나 있으시죠. 라이코펜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 같은 경우는 흡연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거를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또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같이 기름에 볶으시거나 같이 드시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야, 아침에 맛있네요.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폐 건강 챙겨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폐 질환, 폐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온다니까 우산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네, 그래도 비의 양이 많진 않아서요. 야외 활동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